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치가 나왔고요. 이는 고용 회복이 불규칙적이며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9월 6일자까지만 실업수당을 계속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9월 달까지는 계속 수당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한 달 수당이 대략 3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나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럽의 ECB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의 2%에서 평균 2%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 기준으로 상반과 하방 압력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나 08년도 이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2%를 기록한 것을 고려한 결정. 한편 인플레이션 산출의 주택가격을 포함한 것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OECD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29개국 회원국에서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밝혀졌는데요.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이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가 경력자가 아닌 것이겠죠. 네,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청년들이 또한 일반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분석이 나왔고, 한편 원격 근무라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 유연한 일자리 정책을 유도하면서 고용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왔고요. 한편으로 회원국 전체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23년 3분기 정도가 돼야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33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경기 둔화 우려와 이번에 델타 변이의 재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불구하고 상대적인 유로화 강세 및 미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조정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유가 추이는 배럴당 72.94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주가 원유 재고 집계에 따르면 예상치가 하회했고요. 전주 대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산유국들의 산유량의 협상과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또 요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IBK 연구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요새 해당에 있는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자영업에 대한 타격도 좀 있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이제 조기 인상할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약간의 립 서비스가 좀 들어가져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래서 한국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아마 대출에 대한 문턱을 옥죄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뜩이나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옥죄버리면 또 말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보니 이번에 대출의 문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과 대한신용평가에 대한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해가지고 대출에 대한 확대와 유연성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한신용평가의 특징은 간단하게 정확성, 포용성, 적시성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기준을 어떻게 보고 어떤 형태로 그것을 이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입점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비금융 정보, 뭐 고객의 비중, 리뷰, 뭐 반품률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대출 승인율을 40%와 평균 금리를 5% 정도 형태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통해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를 좀 측정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 중소기업 차주의 자동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사업의 계절성이나 변동성을 요인을 해서 그거의 평균치를 낸 뒤에 뭐 금리를 좀 주던지 상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대안적인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보면 뭐 모바일 기록이나 뭐 이미지나 뭐 매출 정보나 SNS나 공공요금이나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그 회사의 인지도나 뭐 그런 측면을 다 골고루 한번 좀 본다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암호화폐 리서치 팀을 신설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따른 연계 기술도 커버를 하고 암호화폐 리서치 팀에 대한 뭐 디파이나 뭐 NFT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즌 형태로 보면 시즌이 어느 정도 약간 쉼표로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올해 시즌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 시장이 정말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괜히 OCC에서 시중은행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 있으니까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은행한테 수탁 서비스 부분을 제공을 해서 따로 분리하게끔 법제화를 시켜놨던 이유도 그렇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쪽을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스테이블 부분도 이제 그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활용도 방안에 대한 사례를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간단해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그냥 중개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여기다가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받는 것이고요. 이 돈이 필요한 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돈을 잠깐 여기서 빌려주고 그거에 따른 이자를 은행이 해서 여기서 그 이자의 몇 퍼센트를 떼고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가 일부 부채를 좀 만들어내서 돈을 찍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해당에 있는 돈에 대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부자에 대한 연결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그 해당에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그 대출에 대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만큼에 대한 그 유동성을 해당에 있는 은행이라는 곳을 거쳐가지고 그 시드를 또 마련해서 새로운 창출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한 그런 쌍생적 관계가 좀 있는데 서로 죽이기 식으로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본인의 마음가짐이 항상 가난하지 않게 풍요롭고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이 세계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키우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테트라트러스트의 캐나다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테트라 측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은 그동안 미국 건국 업체와 규제 관할 밖에 현재 커스터디 업체로만 국한이 됐었는데 이번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최초로 규제 보호받는 커스터디 업체로 거듭이 났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돈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커스터디 업체를 그냥 인수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장이 여기에 먹을 게 없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명확해 졌고 그냥 시장에 진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등락폭이 워낙 큰 배경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아직은 명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진폭이 클 뿐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진폭이 이렇게밖에 안 갑니다. 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1970년도 기준의 미국의 다우지수만 보아도 그냥 비트랑 똑같았습니다. 등락폭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차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 계속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퀘어의 임원 비트코인 하드월렛 개발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즉 커스터디 부분도 이제 요것도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좀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스퀘어의 CEO라고 하면 저라면 수직 계열화 부분도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퀘어나 뭐 그 다음에 페이팔이나 이런 쪽도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되면 뭐 채굴의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아마 바이낸스에 대한 모델링을 좀 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크립토펑크의 NFT 마이애미 현대미술관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가 이번에 OBTC 미국의 SEC 보고 의무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코리니 분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물을 해서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하지 마세요. 대부분 커뮤니티에 제가 다 글을 읽어보면 다 보면 원효띠 분이 맞죠? 예, 그분이 막 1,000억 원을 벌었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현혹이 돼서 자기도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정도껏 이상 써야죠. 근데 몇 번 해보고 안 될 사이즈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금액을 키워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오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드를 크게 쥐어져 봤자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은 시드로 하든 큰 시드로 하든 간에 어차피 실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더더욱 이제 시드가 커지면 그만큼 더 운영하기에는 더 힘들겠죠. 예. 그리고 또 스킬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 웬만하면은 그럴 바에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더 사라. 왜냐? 위든 아래든 거래량으로 먹고 사는 거래소가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됐으니 이걸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 놓으면 좋겠죠. 저는 강추합니다. 정말로. 진짜. 예, 강추해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코인베이스 엄청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2분기 이후 USDC 유통량이 16조 원대를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만큼 인기도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법무법인 유천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팀을 출범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뭐 거래소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 조만간에 계속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CBDC 부분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무역 거래 쪽도 어차피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며, 그거에 따른 또 세법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라인 파이낸셜 블록체인 홈페이지를 공개가 했는데, CBDC 사업에 요구하는 거래를 확정시키는 데 필요한 결제 완결성을 보장하고 빠른 속도와 많은 결제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네이버 쪽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진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네이버가 상당히 미래가 밝다.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은 솔직히 IPO가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해외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카카오는 좀 더 둔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보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체력은 좋아요. 근데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 추이와 뭐 그 현금성 자산 추이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이쪽은 이때다라고 IPO를 물 들어올 때 해버리니까 덩치가 일시적으로 커져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던 부분이 근거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그 IPO를 다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외에 대한 먹거리가 더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가 훨씬 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과, 그리고 또 뭐 보게 되면 뭐 아르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남아있는 호재, 디앱의 콘테스트, 삼성과 협업과 피클 런칭이 방송협회와 협업과 아르고 마켓플레이스 런칭과 인큐베이팅 덱과 시너지를 좀 내어보겠다. 개발사가 블로코가 조만간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블로코가 상장이 되면 저라면 블록체인 쪽에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대부분 대기업과 대부분 은행권과 대부분 기관 쪽이 블로커를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했던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블로커 쪽을 저라면 국내에 대한 투자를 또 본다고 하면 이쪽도 가장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별로 좋진 않아요. 더러워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 대신 성장을 보고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만 초점으로 맞추신 다음에 보셔야지,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블로커 아마 투자하기가 좀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블로커가 코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배경은 특례 상장일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으로 뭐 코인의 분류표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한 번쯤 그래도 내용 정리한다라고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코인은 램, 리플, 보아, SV, 캐시, 샌드박스, 스텔라, 스토맥스, 스트라, IOST, 아이오타, 아이온, 아크, 에이다, 온톨, 이더, 이오스, 카바, 코스모스, 테조스, 12, 폴카닷이 있고요. 디파이는 체인링크, 스와이프, 저스트, 테조스, 세럼, 제로엑스, 카이버, 비체인, 어거, 루나, 바이프로스트, 유니스왑, 이더, 컴파운드, 트론이 있었고요. NFT 코인은 세타, 세타 퓨엘, 세타 토큰, 엔진 코인, 플로우, 디센트, 칠리즈, 왁스, 샌드박스, 모스 코인이 있었고, DID는 메타디움, 아이콘, 온톨, 메디, 피르마, 람다, 휴먼스케이프, 시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관련은 픽셀, 썸신, 보라, 디카르고가 있고요. 클라우드는 스토리지, 비트토렌트, 앵커시아, 람다, 골렘, 파일 코인이 있고, 의료는 메디블록, 휴먼스케이프, 썰브케어가 있습니다. 국산 코인, 즉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디카르고, 루나, 리퍼리움, 마로, 메디블록, 메타디움, 모스코이, 무비블록, 밀크, 바이퍼러스트, 보라, 센티넬 프로토콜, 썰브케어, 스톰엑스, 썸싱, 아르고, 아이콘, 아인, 스타디움, 아토큰, 알파코크, 엠블, 옵저버, 왁스, 캐리 프로토콜, 코바, 퀴즈토, 플레이든 톤, 12시스, 페이코인, 플레이드, 피르마체인, 피블, 피카, 픽셀, 헌트, 휴먼 케이프, 그리고 중국 관련 네오가스, 비체이, 비트토렌트, 이오스 퀀텀, 트론, 온톨가스, 저스트 코크 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린 건 제가 분류한 거 아니에요. 레벨 6 상두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이었고요. 경찰 3년 만에 코인레일 도난 이더리움 1360개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죠. 그때 대비보단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찾은 사람들은 어차피 나눠줄 것이니까 좀 더 일찍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경찰 정말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저는 오히려 저번에도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글을 남겨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정부의 움직임은 좀 웃기다. 직접적으로 사진 않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좀 세금을 내지 않았던 납세 불성실자들이 오히려 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고 몰수를 해놓고, 그게 정부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숙성을 시켜놨다가 비트가 엄청 올라갈 때 매도를 딱 한 뒤에 기관장이나 약간 이제 좀 그런 약간 고위직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언급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매도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 또 그 뒤에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뭐 고위직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부에 대한 코인은 약간 매도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도 확률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몰수를 해서 또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또 팔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야, 자산도 아니고 뭐 화폐도 아니다 해놓고 그때그때 팔아 제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진 않고 묶어 놓습니다. 또 푹 고아놔요. 진짜 푹 고아 놓습니다. 웃겨요, 그런 거 보면. 그러하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으로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팬케이크 복권 한번 확률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요거 좀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등 상금 뭐 계산을 해보니 대략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팬케이크 부분에 대한 복권 당첨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부터 14번호가 랜덤하게 나오고 위치와 숫자가 일치하면 된다. 상금을 보게 되면 제팟에 모인 금액 기준으로 1등 4개 일치, 2등은 3개, 뭐 3등은 2개 일치만 되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환율은 돌릴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아래 수치로 수렴하게 되고 1만 번 돌려도 1등이 안 나오는 경우는 허다하다. 1만 번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죠. 네. 그래서 해당에 있는 또 부분은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와 뭐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설계했었을 때 인위적으로 1등을 먼저 쟁여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라는 측면으로 나왔던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복권이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또 소스 코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확천금을 또 여기 이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이렇게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국내에서 1등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요런 시스템도 있구나 라는 점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